여야가 7월 국회에서 수해 방지 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수해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관리 정책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은 현재 상황이라며 남 탓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해병대원이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2차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민주당의 조건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바뀐 진술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막대한 수해 피해에 정치권이 7월과 8월 국회에서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주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하천 정비와 건물 등의 수해 예방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들인데 도시 침수 방지 대책 관리 주체를 놓고는 부처 간의 이견도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수해 방지 관련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수해 방지를 위한 입법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여야가 7월과 8월 국회에서 수해 방지 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건데 이미 지난해 큰 폭우 피해에도 국회가 지금까지 입법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복구와 지원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해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하천 정비와 건물 등의 수해를 예방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야를 망라해 발의됐습니다. 건축물의 침수 방지 시설을 의무화한 건축법 개정안과 국가가 직접 지방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법 개정안,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의 지하층은 임시 주거시설에서 제외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 등 2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사전에 침수 예방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발의된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제정안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침수 방지 대책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주체를 놓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 1여년간 법안 심사가 지연돼 온 상황.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며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했던 수자원 관리 주체를 다시 국토부로 되돌리는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들입니다. 여야가 수해 방지 대책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책임론 공방이 불거지고 충돌도 예상되고 있어 과연 수해 방지 입법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정치권은 수해 복구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자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수해 피해 원인과 대책을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적 호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비판한 데 이어 전 정권에서 중단된 물관리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해왔던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을 백지화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야당을 향해 컨트롤 타워를 운운하며 재난 정쟁화를 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추경 편성에 대해선 일반 예비비 사용도 검토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남 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같은 폭우 상황에도 지자체별로 피해 규모가 달랐다며 이번 수해는 사전 대비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낸 수해 방지 특별법을 정부 과제로 채택하고도 반년 넘게 손 놓고 있었던 정부부터 자성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선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눈먼 돈을 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재난관리기본법과 농민재해법 개정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이태원 참사와 성남 정자교 붕괴 등 계속되는 대형 시민 참사를 막기 위한 재난대응 시스템 재정립이 시급하다며 중대시민재해 공론화를 예고하고 양당의 책임 있는 화답을 요구했습니다. 여야정 TF 구성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정부가 안 되면 여야라도 TF를 꾸리자고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야는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원을 애도하며 정부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번 폭우에 주말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리위 측은 과거 비슷한 사건의 징계 처분 결과를 참작할 것이며 홍 시장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징계 수위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잠시 후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심의를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위자문위가 김 의원의 상임위 중 코인 거래 횟수가 200회 이상 된다고 밝혔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권고한 징계 수위를 참조해 김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내일로 예정됐던 혁신안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혁신위는 국민과 당원들의 혁신 제안을 충분히 담기 위해 이번 주로 예정됐던 혁신안 발표 간담회를 다음 주로 수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당내 계파가 서로 소통하고 정책 정당으로 모습을 갖춘다면 민주당은 회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슈픽에서 정치권의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 오늘도 수해 복구 관련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지만 그 수해의 책임을 두고는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수해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민의힘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 빗물을 모으는 초대형 지하 저수로를 조성해서 도심 침수를 예방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서울에서도 지난 2010년과 2011년 당시 오세훈 시장이 주요 지점 7곳에 빗물 터널을 만들 계획을 세웠지만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사업이 어이없게 백지화됐다고 지적을 했고요. 야당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며 깎아내리기 급급한 모습은 수해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난까지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남 탓하지 말라고 비판을 했고요. 같은 폭우 상황인데 지자체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졌다며 이번 수해는 사전 대비를 했냐 안 했냐에 따른 인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야가 책임 소재를 두고 정말 대립을 하고 있는데 네. 한편 그 수해 근본적인 이 대책을 두고도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 4대강 사업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됐는데요. 국민의힘은 4대강 사업을 이 본류인 이 큰 강에 더해서 지류와 지천까지 확대하자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류와 지천 정비에 집중을 해서 이번 폭우 같은 대규모 피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발언을 보면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했던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환경부로 옮겨서 하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물 관리 업무를 국토부에 다시 맡기자는 목소리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이 수해의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기려는 물타기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지류와 지천 정비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당시 오히려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것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물관리 일원화 역시 수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여권이 다시 꺼내 들었다며 수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그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한 해병대 병사를 애도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던 해병 1사단 소속 최수근 일병이 야간 수색 중에 14시간 만에 발견이 됐고요. 발견 당시에는 심정지 상태였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졌습니다. 네. 이에 여야 모두 애도를 표했는데요. 국민의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고요. 실종자를 구조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 조치를 하라고 관계 당국에 당부했습니다. 민주당도 살인이 아니냐는 유가족분들의 절규, 또 허망함에 주저앉아버린 동료 전우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며 더 이상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근데 숨진 해병에게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크게 논란이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숨진 해병의 아버지가 또 현직 소방관이더라고요. 네. 재난 상황에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이번 사고를 그 인재로 규정을 하고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촉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상황을 보면 이 해병대가 당시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이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구명조끼조차 지급받지 못한 어이없는 사고에 국민 모두가 공분을 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 해병대 측도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여야 모두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군을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불어난 강물 속에서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 어떻게 구명조끼조차 지급되지 않았는지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관련 매뉴얼이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만약 매뉴얼이 없었다면 없는 대로 더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야당도 군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은 국방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위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위험 현장에 함께하는 장병의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고요. 정의당도 재난 구조마저 인재가 되고 있다며 장갑차조차 못 버틸 정도로 불어난 강을 수색하면서 구명조끼 하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아직 그 장마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또 오늘 결정이 됩니다. 김 의원이 그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를 하고 이를 국회 상임위 도중에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논란이 크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잠시 후 6시 반부터 비공개 회의를 열고요. 2달 정도 심사했던 이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마무리하는데요.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통해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 200회가 넘는 코인 거래를 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거래한 것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한 액수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자문위는 상임위 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 측은
현금화한 코인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요. 다만 이 상임위 코인 거래 200회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 자체 분석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징계 수위가 확정이 되면 이후 절차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윤리심사 자문위가 김 의원의 거래 내역과 또 소명 자료를 이제 검토를 하고요. 오늘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되면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징계안이 이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거친 후에 이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국회의원 징계 이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개석상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그리고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또 입법 활동 중징계, 즉 30일 이내 출석 정지 또는 제명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에서 삼권 분립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최종 임명이 대통령이 아닌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대통령이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임명권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도입은 시대적 과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ESG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ESG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ESG가 현대시대의 핵심 가치인 지속 가능성 실현의 필수 요소이자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ESG 기본법 초안에 대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용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ESG 경영 촉진과 지원을 위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과 유엔군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해 유엔 참전용사법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국군과 함께 유엔군이 수행한 낙동강 방어 전투 등 각종 전투 기록을 보존하는 기념관이 손에 꼽힐 정도로 부족하다며 참전용사 명예를 높이기 위한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호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낙동강 방어전투 전적지는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비참할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사적지로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비운계 신당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짜 보수가 판치는 이 상황에서 진짜 제대로 된 보수 같으면 국민들께서 저런 보수라면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보수 정치를 해보고 싶었고요. 저는 그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지 가겠다. 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신당을 만들지 국민의힘에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등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선택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신당할 거냐 남아있을 거냐 등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저는 역으로 나가신다는 말에 방점을 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면 국힘 안에서 출마가 가능하다? 네. 저희 당 당적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공천 신청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겠죠. 유승민 의원은 이번 수해복구 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기존의 비판 모드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
당에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 스스로가 대통령을 비판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가치가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칙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마치 윤 대통령의 저격수 마냥 이딴 비판을 해오고 있는 만큼 비윤계 신당 창당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 주도로 창당됐던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등 3개 정당이 모두 짧은 시간 안에 소멸된 전력이 있는 만큼 신당 창당 시 국민적인 신뢰를 끌어내기가 녹록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야권에서의 이딴 출마설의 주인공은 바로 조국 전 장관인데요. 오늘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정계 인물설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신당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고개를 절레절레 내가 지금 가족들이 지금 다 이 지경인데 국회의원 출마 그런 생각하겠냐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조국 교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은 지금 재판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입시 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총선 출마설을 비롯해서 반명그룹설과 신당 창당설 등에 대해서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쓴 소설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본인과 가족에 얽힌 송사에 일단 집중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이화영의 변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 이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또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처럼 진술을 번복한 변심의 이유. 민주당은 또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해석은 다양했습니다. 문제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좀 내홍이 심해질 가능성이 큰 게 이화영 그분은 이해찬 사람이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손절했다 이재명을. 1년 이후에 대선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가 자기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여건과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아마 이화영 부지사가 버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기에는 본인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는데 그걸 혼자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민주당. 이번 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가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8월 16일부터 저희가 회기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 이후에 체포영장 동의서를 이제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또 한 번 시험의 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해왔던 이재명 대표. 이번 이화영의 진술 번복이 가져올 그 파장에 민주당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해골프 논란, 그리고 수해골프뿐만 아니고 그 수해골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네. 이걸로 오늘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가 수해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이제 회의를 했는데요.
이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하고 26일에 수위를 결정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나왔네요. 홍 시장은 그동안 이제 그 잘못한 것이 없었다 입장을 처음에 이제 표명을 했다가 이게 논란이 되자 결국 나흘 만에 사과를 했는데 홍 대표의 징계 수위 26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징계를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수위는 지금부터 며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오늘 의결한 건 징계를 하겠다 이걸 의결한 거고요. 일단 당사자를 불러서 소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또 그동안에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일반 국민한테 이제 비친 모습은 굉장히 좀 그 오만하고 이런 모습으로 비쳤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골프 치는 거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아니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딨냐.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당의 그 윤리 규정 부분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윤리 강령이 나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거기 골프라고 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흥과 이제 골프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연재해 또는 네. 큰 사건이 났을 때 그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마 홍준표 시장이 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서 나를 지금 비난하는 거냐 이렇게 오히려 막 그 기자들한테 야단을 치듯이 그게 사실 기자를 야단친 게 아니죠. 비난 여론에 대해서 민심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이것 때문에 여론이 악화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야 이건 중징계 해야 된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당론이 모아진 거죠. 좀 봐야 될 겁니다. 여기서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좀 확 수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사실 이게 좀 잘못된 거거든요. 누가 봐도. 네. 그래서 뭐 이걸 뭐 물론 탈당을 뭐 한다거나 이러면 뭐 징계할 이유가 없어요. 당원이 아니니까.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사람 같지는 않고요. 또 큰 꿈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다음 대통령 생각도 해야 될 거고 본인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또 윤리위원회에서도 좀 징계 수위를 좀 조절을 하고 네. 뭐 이런 장면이 앞으로 며칠 동안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자세를 확 낮추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양형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고 해서 징계 수위 과연 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징계는 하는 거예요. 일단 개시를 했으니까 하는데 다만 양형에 참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반성하는 모드로 나왔는데 저게 그럼 진정성이 있느냐? 사실은 진정성까지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반성했으니까 뭐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정말 적반하장식의 태도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뭐 2번씩이나 이제 사과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2006년 같은 경우는 수해골프 홍문정 의원은 제명을 당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렇게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를 오래 한 그다음에 이 당의 뭐 대통령 후보까지 하고 뭐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한다면 아마 제명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받았던 것처럼 무슨 당원권 정지 몇 개월 아마 이런 정도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당원권 정지 수준의 네. 징계를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그 국민의힘 윤리위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다음 또 논의를 이어갈 사안은 국회 윤리위 사안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이 된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이제 6시 30분이 다 됐는데 바로 이 시각부터 비공개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전해졌는데 김 의원은 2021년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한 금액이 99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또 이제 많은 문제가 됐던 게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중에 200번 넘게 코인 거래를 또 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또 어떤 징계가 나올지 오늘 결론이 날지 사실 이제 국회 윤리위가 그동안 이제 뭐 제 역할을 못하고 좀 유명무실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좀 법안 그 수정 정리까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많은 말이 나왔는데 오늘 과연 그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뭐 요 부분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민주당 분위기를 좀 먼저 봐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에는 아니 김남국 의원이 뭘 잘못했느냐, 뭐 국회의원은 뭐 좀 뭐 정당한 투자를 하면 안 되냐, 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 굉장히 민심이 악화됐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이어서 터졌기 때문에 안팎으로 굉장히 비난이 여론이 들끓었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남국 의원이 물론 잘못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불법이나 부당이득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어쨌든 상임위 활동 중에 이 무슨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안 하고 무슨 뭐 엉뚱한 무슨 뭐 돈벌이 투기 같은 거 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 정서를 지금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거쳐야 될 단계가 많은데요. 일단 여기 분위기 자체가 이건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런 쪽으로 좀 선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징계를 좀 강하게 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징계를 한다면 아마 그 징계가 좀 4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의원 제명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출석 정지나 이런 정도를 하지 않을까. 국회 30일 출석 정지 정도. 네. 근데 참 이게 네 개 단계인데 뭐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30일 이상 출석 정지.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단계가 제명이에요. 네. 근데 30일 이상 그러니까 30일 정도의 출석 정지하고 제명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의원직을 유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좀 더 어찌 보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기본적으로는 그 뭐 회의 중에 코인 거래한 부분은 물론 횟수나 이런 거에 차이는 있지만 사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처럼 약간 정상 참작이 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본인이 했던 뭐 몇 번 정도 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거짓말로 거의 뭐 판명이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또 별도로 있어야 되겠고 하는 점들을 보면 저도 뭐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뗀다, 국회의원 배지 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그 사실은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아마 출석 정지 수준에서 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예상이 됩니다. 예, 제명까지는 아니고 그 전 단계 이제 3단계인 거죠. 이제 국회 출석 30일 정도 수준의 징계를 두 분 다 예상을 하셨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제 결의할 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제 뭐 한해서 이런 그 조건부를 단 것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꼼수이고 국민 전환용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을 했습니다.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아니고 정당에서 판단하는 게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뭐 김 대표 이제 본인이 또 이제 판사 출신 아닙니까?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조건부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을 때부터 제가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이 국회의원한테 부여한 권리죠. 그래서 이게 의원 개개인이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언 정도가 가능한 거지. 네. 이걸 뭐 어떻게 난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뭐 해서 뭐 자기 마음대로 판사한테 가서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절차가.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더구나 이제 민주당의 혁신위원회에서 1호 혁신안으로 이제 이거를
좀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 자체가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거에 대해서 당내 공감대가 전혀 없었고요. 이제 의원들이 아니 그게 헌법상 권리인데 그걸 우리 보고 어떻게 포기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혁신위원회도 입장이 좀 약간 곤란해지고 이렇게 좀 발이 얽히고 논리가 막 꼬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정당한 또는 부당한 체포 동의안 이런 식으로 또 갈라서 대처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이게 처음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 또 이 혁신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이 이 불체포 특권을 좀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풀어가려고 하다가 뭐 지금 발이 꼬인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김기현 대표의 국민의힘은 뭐 아주 뭐 좀 잘하고 있고 정당하냐? 뭐 민심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국민의힘 의원이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다 그러면 저는 그럼 포기 서명까지 했으니까 그럼 제발 좀 내용 불문하고 무조건 좀 체포 동의안에 좀 찬성을 해주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읍소를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쉽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물론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선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행위죠. 예를 들어서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뭐 법원에 가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치적으로 좀 가능한 거다. 근데 그걸 두고 야당에서 뭐 정당한이라고 하면 야당이 검찰의 그 국회의원 영장 청구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그렇게 평가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민주당 아니라 국민의힘이 나중에 야당 되더라도 절대 정당하다고 평가 안 하죠.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아니고 오히려 이건 유지 선언이라고 봅니다. 불체포 특권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뭐 정당한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서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없던 일로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국민들한테 공감대도 많이 얻을 수가 있다. 없던 일로 하고 차라리 자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사과하는 게 정직한 태도지 무슨 정당한 아니 민주당이 언제 정당하다고 이 구속영장을 평가할 그런 날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정직하지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소영 그 민주당 대변인이 그 민주당이 4번 연속 불체포 특권을 이제 뭐 사용했다고 이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뭐 반성 및 인정한다라는 그 뉘앙스로 논평을 냈었거든요. 요 말은 있어요. 어떻게 아니, 좀 그거는 풀이할 수 있을까요? 이소영 대변인 말이 맞는 겁니다. 이건 일반 국민 시각으로 볼 때 아니 이거 뭐 정당 부당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국회의원은 뭐 구속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여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방탄국회 소집을 안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야당인데 혁신위원회에서 이걸 1호 혁신안으로 내놨다가 이걸 의원들이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주춤주춤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민 앞에 이제 면목이 없게 된 건 사실인데요. 이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걸 일단 의원총회에서 이제 민주당은 서명은 안 했어요. 뭐 서명은 안 했고. 일단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추인하는 정도 결의를 한 건데 실제로 앞으로 이제 영장 청구가 될 경우에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부당한과 정당한을 어떻게 가릴 것이냐.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로 남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불체포 특권에 대한 그 민주당의 입장에 또 이제 그 관심의 이제 포인트가 바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 논의는 오늘 그 마지막 이슈로 이제 그 남겨두기로 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또 앞에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뉴스 중에 이제 가장 큰 좀 정치적 그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발언을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번복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는 또 탄원서를 작성한 게 이제 공개가 돼서 또 여러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남편이 고립된 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 10개월 정도 이제 수감된 상황에서 많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탄원서를 냈는데 현재 상황 이런 이화영 이제 부지사의 진술 번복 이게 사실이라면 좀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이건 이제 7월 25일인가 공판이 예정돼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와서 뭐라고 진술하는지. 다음 주네요? 예, 네. 기자들이 이제 공판장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아무튼 검찰에서 이렇게 기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에 따르면 뭐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일단 맞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사실은 꼭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법적인 리스크가 또 불거질 거다라는 거는 사실은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쌍방울도 그렇지 않아도 여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민주당 안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여기서 이제 뭔가 다시 이제 사안이 좀 불거진 거고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있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이게 사필 규정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실관계가 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정치 생활도 했었던 의원 출신인데 이해찬계로 이제 더 분류가 됐고 했기 때문에 이해찬계에서 좀 약간 손절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아니요 그렇게까지 그걸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한 건가요?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요. 이건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고 이재명 대표도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굉장히 엄중한 문제가 걸린 겁니다. 이걸 이제 이해찬 전 대표하고 가까웠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네.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제 그저께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인정이 요즘에 언론에 보도 나오는 것처럼 정말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을 2차례 보고했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인정한 건 아니에요. 네. 다만 방북에 관해서 보고를 했다. 그리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 정도까지는 변호인이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번복을 했다는 거는. 근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했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 언론 보도만 나오고 있고 이제 네. 본인이 육성을 통해서는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번복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번복했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네. 그거야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얘기했듯이 감옥에 있는데 그럼 고립돼 있지 거기서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립돼 있어가면서 본인이 져야 할 책임 이런 것들도 심사숙고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흔들리겠죠. 저는 그래서 그리고 증거도 많고요. 김성태 전 회장이 워낙 상세하게 이 부분을 이제 실토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려서 저는 이렇게 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재판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거기서도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자기가 어떻게 얘기했노라 하는 거를 또 이렇게 다 실토를 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다른 대장동이나 이런 사건과 달리 이화영 전 부지사 위에는 이재명 지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재명 지사한테는 당시 지사한테는 치명적인
범죄 혐의가 되는 거죠. 이게 제3자 뇌물죄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어디까지 진술을 했는지는 지금 언론 보도만 있고 변호인은 일부만 인정했지만 만약에 지금 언론 보도에 있는 대로 다음 주에 인정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걸로 이제 뭐 구속영장까지도 가능하지만 뭐 이거 하나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뭐 백현동이나 뭐 다른 거와 이렇게 또 묶어서 할 것인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네. 여튼 이 진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실토 이거는 이재명 그 대표에게는 굉장히 그 어떤 풀어야 할 난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월 25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인 것 같은데 이날 화요일마다 재판을 하거든요. 네네. 이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상황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또 이 논의를 또 이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는 뭐 또 관련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만약에 그렇다면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 동의안이 다시로 국회로 넘어온다면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결의했던 정당한 조건부에 해당하는 그런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포 동의안을 또 거부하는 불체포 특권을 또 이제 사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좀 논의를 오늘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일단 확인이 돼도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다시 소환을 해야 돼요. 뭐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도 나갔기 때문에 이거 갖고 소환하면 검찰청사에 나갈 겁니다. 그럼 가서 이제 뭐라고 진술을 하는 건지. 또 영장 청구라는 게 그냥 뭐 무조건 자동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고 범죄 내용이 굉장히 중할 때 이제 하는 거죠. 우리나라 재판은 어쨌든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의 대표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슬아슬하게 선거까지 치렀던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에요. 이거 검찰에서 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영장 청구를 해도 이게 국회 회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7월 28일까지가 7월 임시국회가 끝나요. 네. 그다음에 7월 29일부터 국회가 없습니다. 8월 15일까지. 그 사이에 혹시 영장 청구를 하면 국회가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재명 대표가 가서 판사한테 영장 심사를 받으면 돼요. 네. 그런데 8월 16일 이후에 8월 16일이 이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또 9월은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8월 16일 이후에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도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고차방 정식이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절차적으로 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8월 16일 이후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럼 네.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보면 그건 반드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를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건 이제 정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포기하겠다고? 아니, 선언했는데 네. 이건 이제 본인은 이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야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당한 영장 청구는 거부하는 걸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하는 걸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의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번복할 것이냐 본인이 선언했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히려 관심이 있는데 저는 네. 그래도 본인은 번복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총선이나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또 불체포 특권 포기는 자기 옛날에 했던 거는 없던 일로 하겠다.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은 정말 구렁텅이로 빠져들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선택을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또 혹시 모르죠.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이게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먼저 선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논란을 빚으면서 어쨌든 뭐 부당한 검찰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런 단서를 붙여가면서 포기하겠다라고 추인을 했죠. 그래서 위아래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더 상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의총에서 그렇게 추인했으니까 이거 부당한 영장 청구니까 내가 안 나가겠다. 이거는 아주 비겁한 게 되는 거고요. 네. 정치인이 가장 피해야 되는 게 이제 비겁하다 이렇게 이제 비치게 되면 정치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지금 뭐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말을 이렇게 해도 만약에 8월 16일 이후에 영장이 들어오면 제가 그러면 법원에 가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영장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정당한 곳 그렇게 해야 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위성대로 향후 이 사안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그렇게 흘러갈지 말씀하신 대로 흘러갈지 또 그렇지 않은 또 어떤 또 변수가 또 그렇지 않다는 예상도 있어요. 네네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사안이죠.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홍준표 시장이 아마 지금도 좀 속으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에 사과하고 또 앞으로 아마 추가 사과를 더 할 겁니다. 네. 그건 결국 민심이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 문제도 정치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이 국민들한테 정당하게 비치느냐 이 부분을 아마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 한 줄 논평 정치인은 민심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김남국 의원 문제를 싼 그 국회 윤리자민위원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 자꾸 뭐 자료를 내라고 하면서 무언가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계속 연장이 돼서 제때 결론을 못 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죠. 어차피 여기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를 밝힐 수도 없습니다. 밝힐 능력도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자꾸 뭔가 자료를 내서 우리가 뭘 규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이 과정, 그걸 제가 한 줄 논평으로 국회윤리위원회의 직권남용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민주당의 조건부 불체포 특권 포기 논란 그리고 또 입장을 바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 후폭풍에 대한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